모르면 바로바로 질문하고 나한테 내 앞에서 봅시다. 자, 법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어려워요. 첫 단어는 그렇게까지 안 어려운데 여기서 2단어, 3단어 내용이 어렵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민법, 형법 이런 거 하거든. 첫 단원이 어려운데. 첫 단어는 그렇게 여기는 막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관습, 종교, 도덕 이런 거 비교하는 거고 내용 자체를 이렇게 엄청 꼬아서 낼 그런 건 없어. 자, 도덕하고 법하고 이런 거 우리가 뭐를 따라야 된다. 뭐 사회 규범 같은 거를 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다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따라야 되는 뭐 법이나 제도나 종교나 관습이나 이런 걸 다 사회 규범이라는 범주 안에 넣는데 요 사회 규범 안에 각각의 종류마다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그렇게 묻진 않고 법이랑 도덕만 구분해서 차이를 설명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 규범이라는 뭐냐면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동의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유교 국가라서 어르신을 보면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예절을 잘 지키기 때문에 뭐 임산부나 뭐 어르신들이 딱 그 지하철을 탔을 때 자리 비켜주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지켜야 된다는 게 사회 규범이죠. 사회 규범. 근데 어르신을 봤다고 인사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잖아. 그거 가지고 그냥 버릇 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는 도덕 규범이고 뭐 어른을 폭행을 해. 폭행을 하면은 그건 이제 처벌 대상이 형사 처벌 당할 거 아니야. 폭행죄로. 어르신 때리면 안 되잖아요. 뭐 이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뭐 누구도 때리면 안 되지만. 여튼 그렇게 강제적으로 처벌돼서 꼭 지켜야 된다 하고 매겨지는 거는 법이라 그런다. 이제 종류 봅시다. 관습. 오랜 반복된 행동 양식 같은 겁니다. 의식주 관혼상대인데 관은 지금 없어요. 성인식 같은 거예요. 관례라고 하거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15살 되면은 관을 씌워줘. 갓을 쓸 수 있어.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머리 닦고 다니잖아.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이제 갓을 쓸 수 있는 나이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따가지고 갓을 올려줘요. 따줘요. 관례라 그럽니다. 옛날에 있었던 성인식이에요. 혼은 혼인이고 상은 상을 지낸다 하지. 제사 상례라 그러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떠나 보내는 듯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서 좀 오래됐을 때 이제 계속 제사 지내는 거를 제례라 그러는 거고. 합쳐서 관홍상제라고 합니다. 우리 고대까지 있었던 가장 자주 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런 게 관습 같은 거고. 그리고 종교 규범에서는 종교에 따라 달라지는 뭐 규칙 같은 겁니다. 십계명, 불경 있는데 뭐 이런 거 살인하지 말라. 쉽게 생물을 해하지 말라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뭐 이슬람교에서는 돼지 먹지 말라, 힌두교에서는 소 먹지 말라 그런 것도 다 종교 규범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도덕은 마땅히 실효할 도리, 어른 공격, 효도 이런 거. 법은 강제되는 사회 규범입니다. 땡땡 법 들어가면 다 법이겠죠. 근데 밑에 법의 특성 하면서 법과 도덕에 비교해서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위에 뭐 관습, 규범 이런 걸로 시험에 자주 내지는 않습니다. 자, 강제성은 법은 강제성이 있고 도덕은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은 강제성을 강조하는 거고 도덕은 자발성을 강조하는 거고. 판단 기준은 법은 외부에서 행위 결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말해요. 도덕은 내부에서 양심과 동기, 내 내면에서 뭔가 일어나는 걸 말해요.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야. 내면에서 막 영준이를 때려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 빠대기를 탁 이렇게 뭐 숙제를 안 했을 때 대답 잘 못했을 때 탁 이렇게 발로 걷어차고 이런 거. 근데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걸 처벌을 하진 않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면의 동기 같은 거. 근데 양심에 찔릴 수는 있겠지. 내가 학생들을 때릴 생각을 했다니. 참된 교사로서 말하면서. 그런 게 도덕이다, 도덕. 그래서 법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제재를 받습니다. 외부 제재를 받는 거지. 도덕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비난, 양심 가책, 내부의 어떤 스스로 규제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을 받을 거야. 여기는 외부의 강력한 제재,
여기는 이제 도덕 같은 거는 내면의 양심 같은 게 기준이었으니까 내부의 죄책감 이런 걸로 느껴질 거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그게 안 나오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나? 하나만 적어놔. 이 표현도 좀 자주 나오는데 법은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의 비교예요. 여기다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이라는 게 좀 굉장히 광범위하고 두루뭉실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그 중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도덕.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너무 사회 질서가 곤란해질 것이다. 이런 도덕 중에 일부를 법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처벌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종종 나옵니다.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모르면서. 그리고 법은 때때로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항상 일생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일생 동안. 일생 동안 전 세계에 걸쳐 법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안 저질렀을 때도 남이 나를 길 가다가 갑자기 막 대가리를 후려치고 이러지 않잖아. 왜냐면 그 사람이 대가리를 후려치면 처벌받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이해가죠?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 법과 뭐 이런 거와 관련을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야. 일상생활이 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고. 뭐 민법에 혼인 신고할 때 뭐 교통 차 끌고 갈 때 교통법규 준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법이잖아.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전반적으로 법이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 법의 기능과 목적인데 기능은 여기도 읽어보고 넘어간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목적은 정의 실현과 공공복리 증진인데 사회 다수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법의 목적 공공복리라는 거는. 그리고 정의 실현에서 자유상권입니다. 정의 연회장이죠. 이거 어디 가면 있는 줄 알아요? 정의 연회장은? 미국. 아 법원. 법원 가면 있어요. 법원 가면. 법원 앞에서 정의 연회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칼 대신에 법전 들고 있어요. 법전.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저울 들고 칼 들고 그리고 안대도 쓰고 있거든. 무슨 뜻이냐면 안대를 쓰고 있다는 거는 이제 편견 없이 해야 된다는 거고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건 공평무사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칼은 강제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칼은 법의 강제성을 저울은 법과 판결의 형평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내용 어려운 거 아니고요. 98페이지. 4번, 8번, 4번, 8번, 10번 풀어보세요. 4번, 8번, 10번. 이거 학교에서 해서 언니 같은데? 네. 법을 두 개 나누면 공법하고 사법이 있는데 여기는 다 외워야 돼요. 이전에는 딱 그냥 보고 글을 읽어서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근데 여기는 안 외우면 다 틀리는 문제라서 암기할 게 많아. 암기할 게 많으니까 어려워요.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는데 공법은 말 그대로 공적인 법이고 국가에서 규율하는 법이고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야. 괜찮니? 그래서 공법은 좀 공법은 히읗이 들어간다고 외우세요. 히읗. 그리고 사법은 민사, 형법은 형사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고 공법은 형사, 사법은 민사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는 히읗이 좀 많이 나오고 여기는 미음이 더 미음, 시읒, 히읗, 시읒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다.
나중에 민사재판 다룰 거거든. 민사재판은 민법으로 하고 형사재판은 형법으로 할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뭐 공법, 사법 여기 들어가는 걸로 그런 느낌을 배웠다. 여기는 히읗인데 다 외우세요. 헌법 그리고 형법 그리고 행정법입니다. 그리고 소송법이 여기 들어가는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소송법이잖아. 민사소송도 소송법이고 형사소송법이야. 근데 민사는 사법에 들어가거든. 민법은 사법인데 민사소송법은 소송법에서 공법이야. 공법이 소송법이 공법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다 공법이라서 민사소송도 공법에 들어간다는 건 주의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사법에는 민법과 사법이 들어갑니다. 민법과 사법. 여기는 형사, 여기는 민사 이렇게 외우는데 여기는 히읗 그래서 형사, 여기는 미음 시읒 해가지고 민사 이런 느낌. 15초 외우세요. 표요. 여기가 공법에는 뭐 들어가고 사법에는 뭐 들어가고 다 외워야 풀 수 있어요. 진짜 희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형사, 민사 뭐 이런 느낌으로 외워. 민사재판, 형사재판 나중에 나올 건데 그거랑 관련된 느낌으로 외우면 되죠. 미음시오. 기타 뭐 세법, 병약법, 공직선거법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히읗 이렇게 해야 돼. 세법, 소송법, 세법, 선거법 여기 다 시읒이야. 히읗 이렇게 외워요. 미음시읒 이렇게 외우고 히읗이 3개니까 시읒도 3개 해야 돼요. 세법은 뭐예요? 세금과 관련된 세금법, 선거법, 선거. 외운 것 같은데. 좋아, 지운다. 자, 공법에는 뭐가 있다? 헌법, 행정법, 행정법, 소송, 형법, 형법, 소송, 행정법, 소송법, 선거법, 세법, 선거법. 좋아. 사법, 민법과 상법입니다. 상법은 상업과 관련된 법이에요. 상업 관련된 법. 어떤 거 들어가는지만 한번 자세히 봅시다. 요거는 내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각각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헌법이 우리나라 최고법이잖아. 그러면 선지는 우리나라 최고법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건 헌법이구나. 그러면 이것만 보고 얘는 공법이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랑 이 설명이 뭔지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니? 자, 헌법. 우리나라 최고법이고 국가 권리, 의무, 국가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법령 중에 최고 법령이었죠. 헌법 밑에 뭐 있었어? 기억나니? 법령의 위계, 법령 순서 따다다다 5개 있었잖아. 뭐였니? 헌법 안에가 헌법 아래가 규칙? 법령, 법률. 헌법명조규잖아. 이것도 외우세요. 헌법명조규입니다. 헌법이 최고법이고 그 밑에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그렇지? 명령은 정부에서 제정하고, 맞죠? 그다음에 조례, 규칙, 지방의회, 지방정부였잖아. 그거 할 때 나오는 거 헌법입니다. 헌법. 그리고 헌법은 범죄와 관련된 거예요. 범죄. 민사재판 나중에 나올 건데 민법은 민사재판을 관리하는 법이거든요. 민사재판에서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이 민법인데 이거는 범죄는 아니야. 이 외국 사람이랑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민법이거든요. 범죄는 아니지. 서로 누가 잘못했는지 애매하잖아. 누가 잘못을 가르쳐주세요. 이게 민법이고 형법은 누가 봐도 이게 범죄야. 얘가 형법에 따라서 이게 범죄가 맞나 아니냐를 따지는 게 형법입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민법에 패배한다 그래서 내 호적에 빨간줄이 그이진 않아. 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이해가니?
근데 형법에서 형사재판에서 패배하잖아. 그럼 나는 전과 기록이 남아. 전에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다. 빨간 줄이 그린다는 게 이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형법은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관리하는 거고, 민법에서는 민간 사람들 사이의 분쟁, 갈등 이런 걸 조정할 때 그 어떤 기준을 따라 재판을 내려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 게 민법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형법은 범죄의 종류 그에 대한 형법을 규정한 법이라서 형벌을 규정한 법이라서 형법이야. 형법. 뭐 징역, 벌금, 사형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행정법은 행정과 관련된 법입니다. 행정기관, 조직, 작용, 공권력 행사로 침해된 권리, 부재 뭐 이런 거. 행정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행정법이겠지. 근데 이 행정기관이 행정부만 얘기하는 건 아니야. 뭐 국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법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다 행정기관이죠. 그것도 주의하세요. 행정부만 행정기관인 건 아니야. 그리고 기타 세법은 세법 밑에다가 세금 납부라고 적고, 병력법에다가는 군 복무라고 적고, 공직 선거법에는 선거라고 적으세요. 선거와 관련된 법, 군 복무와 관련된 법, 세금 납부와 관련된 법입니다. 오른쪽 헌법 제24조. 헌법이니까 당연히 공법일 거고, 선거권을 가진다 해서 선거법, 공직선거법, 그리고 밑에 형법이죠. 형법이냐 형법이네. 형법. 이런 내용들이 공법과 관련된 걸로 나올 수 있고, 밑에 사법은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죠. 민법은 뭐 개인 관계, 재산 관계, 계약, 혼인, 상속, 유언 이런 거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고, 상법은 상거래와 관련된 경제생활 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일단 그냥 뭐 중2 범위에서는 경제생활 관련 이런 거는 그냥 상법으로 다 보세요. 이 형법도 들어가긴 들어가거든. 뭐 경제산업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경제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지. 사기쳐서 뭐 이런 거. 일단 경제생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중1 범위에서는 상법으로 봅니다. 그리고 공법하고 사법 사이에 뭐가 있냐면 사회법이라는 게 있어. 사회법은 사회권과 관련된 법이고, 사회권과 관련된 법이고, 이 사회권은 기초생활보장과 관련된 법입니다. 기초생활 혹은 최저생활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먹고 살 만큼의 인간의 그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권리야, 사회권이라면.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한 게 사회법입니다. 뭐 어디서 하긴 이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게 뭐랑 어떤 제도와 관련된 게 있니 오늘날? 복지제도와 관련된 겁니다. 복지라는 게 뭐 내가 직장을 갑자기 잃었어. 직장을 잃어가지고 수입이 끊기잖아. 그러면 실업수당 이런 걸 줄 거야. 내가 일하다가 다쳐가지고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됐어. 그러면은 산업재해보상수당 이런 걸 줄 거예요. 재해를 당해가지고 일을 갑자기 못하게 되면. 괜찮죠? 내가 은퇴해도 국민연금에서 달달이 연금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수입이 끊겨가지고 최소한의 생활이 안 될 때 그런 거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게 복지제도가. 그것과 관련된 법이 사회법이다. 괜찮니? 네. 그리고 이게 사법과 공법 사이에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왜?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잖아. 국가는 이거는 공적인 것만, 국가와 관련된 것만 하는 거잖아. 범죄 이런 거, 형법은. 아니면 헌법은 최고법 이런 거. 근데 개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움직이는 거니까 개인과 국가의 양쪽이 걸쳐 있는 거예요. 사회법. 둘 사이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사회법 등장 배경은 자본주의 발달로 빈부격차, 노사갈등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주장이 보고된다. 자본주의에만 보십시오. 아니 빈부격차. 사실은 요 사회법과 관련된 게 처음 등장한 거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라는 게 식민지 제국주의랑 연결돼가지고 식민지 침탈 뭐 이런 거랑 막 이어졌단 말이야. 근데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알 필요 없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이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게 사회법의 최초 기원이에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자본주의 약탈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요때는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게 자본가들, 자본주의, 그래서 국민의 희생을 좀 강요하고 국가가 뭔가 이 자본을 더 불려야겠다 이런 논리가 좀 기반에 깔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성에서 오히려 국가가 국민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가한테 이거 좀 해줘. 너네가 보장해줘야지. 왜 우리가 희생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정반대로 가는 거죠. 1, 2차 세계대전이 너무 국민들의 희생을 많이 막 강요했던 그런 전쟁들이었으니까. 이 오늘날에는 행정부 역할이 제일 커졌다 그랬어. 이것 때문이죠 이거. 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고 뭐 돈 지급하고 이거 뭐 재해에 있는지 뭐 조사하고 이런 주체가 누구다? 다 행정부니까. 이걸 조사하고 돈을 지급해주고 하려면 행정부 역할이 그래서 커져야 되는 거죠. 이해가니?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건데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주장이 사회적 약자에도 우리 사회적 약자. 사회법, 복지제도 이런 것과 관련된 키워드로 나옵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게 최저생활, 기초생활 이런 것도 키워드로 나올 수 있고. 자 밑에 사회법의 목적보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이게 최저생활 뭐 이런 거예요. 기초생활, 최저생활 이거 나오는 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뜻하는 거예요. 자, 사회법의 종류 봅시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이런 거 있는데 예전에 이랬어. 자본주의 초기에 자본가들이 최저임금이 없었을 때 하루 종일 막 12시간씩 일하게 하면서 뭐 빵 한 두세 조각 먹을 돈을 줬단 말이야.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빵 두세 조각 먹을 정도 돈을 받았어요. 지금은 최저임금이 한 10,000원 정도 되거든요. 12시간 일하면 12만원을 받겠지. 그러면 하루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하루 3끼 정도는 크게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됐으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의 최저한의 돈은 마련해주자. 이게 최저임금인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주 52시간 이상으로 노동하면 안 되거든. 너네는 연속 근로자라 가지고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안 돼. 이거는 이 이상 일하는 거는 몰래 하는 건 모르겠는데 몰래도 처벌받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회사에서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근을 한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런 거, 뭐 국민의 여가 생활이라든가 최저 생활 이런 거를 최소한의 먹고 살 만큼은 보장을 해주자. 이런 취지의 법들이죠. 일과 관련해서 노동법. 경제법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 뭐랑 헷갈리면 안 되냐면 위에 상법이랑 헷갈릴 수 있겠죠. 상법은 사법인데 경제법은 사회법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법은 연금 같은 거를 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이런 거를 뭐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부조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기본 생활보장을 위한 법들 같은 게 다 사회보장법에 들어갑니다. 자료 3번에 아까 내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 수많은 어린이가 생계를 위해 면직 공장에서 일했다. 만 4세부터 일을 시작한 아이들이 10시간 이상을 일하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어. 그래서 면직 공장 규제법 같은 게 제정이 됐습니다.
이런 게 좀 확대된 게 오늘날 복지법이야, 사회보장법이야. 괜찮니? 네. 자, 오른쪽에 공공 개념 문제 1번. 아니구나. 밑으로 내려가서 쭉. 자, 2번 봅시다. 2번. 101쪽에 공공 개념 문제 2번. 재판의 절차를 규정한 법이야? 행정법이야? 소송법이야? 소송이. 소송 거는 것 관련된 법이요. 소송법. 재판 절차. 민법이 그러니까 상법이야? 아니 그 공법이야? 사법이야? 소송법. 네. 공법이야? 사법이야? 소송법. 공법이야. 범죄의 종류와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은 형법. 개인의 지상 관계나 가족 관계 등을 규정한 법은 민법. 좋아요. 몇 번? 2번 방금 전에 2번 했다. 자, 4번 보자. 다음 법 영역에 속하는 법을 종류 보기에 골라 쓰시고 공법에는 기호. 헌법하고 소송. 소송법 들어가는 거고 사법에는 상법. 상법 들어가고 민법. 민법 들어가고 사회법에는 노동법. 노동법, 경제법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좋아요. 자, 3번, 7번, 9번, 11번, 12번. 3번, 7번, 9번, 11번, 12번. 4번에 5번. 4번이요? 잠깐만. 37. 페이지를 잘못했네. 3번에 2번, 4번에 4번, 7번에 2번, 9번에 3번, 11번에 5번, 12번에 4번. 틀린 거. 2번 틀렸어. 3, 9, 12. 3, 9, 12. 나머지 풀고 있어요. 다 맞았으면. 3번 다음 법들의 공통점. 국가 통치 구조를 규정한 법이 뭐야? 어떤 법입니까? 통치 구조 규정.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 형벌을 정해놓은 법은 뭐예요? 형법. 형벌이잖아. 형법.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래. 위에는 헌법, 밑에는 형법. 행정기관 조직 작용에 관한 법 무슨 법이야? 행정법. 행정법. 좋아. 얘네들은 무슨 법이야? 헌법, 형법, 헌법, 행정법은 무슨 법이에요? 공법이야. 자, 공법은 2번이겠지.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한다. 사법의 영역에 속하는 건 사법이고요. 1번 사법. 2번, 3번 사용약자 보호는 언제 나와? 무슨 법으로 나와? 아는데? 사회법. 3, 4, 5번이 다 사회법 내용이야. 자, 사법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면서 등장한 거고, 아니구나. 5번은 사법이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나타나는 영역은 사법. 3번, 4번은 사회법. 이해가? 4번도 풀라고 했나? 아니요. 7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법률의 종류.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 몇 번 틀렸어? 9번? 자, 산업혁명 어쩌고 뭐와 관련된 법이야? 산업혁명과 관련. 산업혁명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생활 보장. 노동자들 되게 힘들게 살고 있네. 얘네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사회법. 그래서 한 번이겠죠. 12번 가해 법 영역에 속하는 것. 가는 사회법이겠죠. 공법과 사법 사이에 있잖아. 그렇죠? 공법과 사법 사이에 있는 법이니까. 네. 사회법. 사회법에 해당하는 법 종류를 고르면 되지. 상법은 무슨 법이야? 상법이. 상법, 상거래와 관련된 법. 네. 무슨 법인데? 공법에 들어가, 사법에 들어가. 사법이. 사법에 들어가죠. 병역법은? 공법.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은? 공법. 공법. 민사소송법은? 사법. 공법이지. 민사라고 하지만 소송법에 들어가잖아. 소송법이 어디 들어가도? 소송법은 공법이야. 네. 소송이 어떻게 공적으로 소송이 처리될 거냐, 소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진행 절차를 규정한 법이고, 그래서 민사 소송일지라도 공법에 들어가. 4번이 사회보장법이라서 4번이 사회법이고, 그래서 가에 속하는 게 4번입니다. 이해가? 갔어요. 갔어요. 좋아. 마지막 매긴 거 불러봐. 1번에 5번, 2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5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5번. 또안 들었어. 넘어가죠. 자, 재판의 의미와 기능인데, 재판은 법원이 구체적인 분정에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공적인 과정입니다. 자, 재판은 누가 전담하냐면 사법부에서 전담할 거고요. 사법부가 대표자가 법원이겠고, 뭐에 대한 거냐면 소 혹은 공소야. 소 혹은 공소에 대해서 재판을 해줄 건데, 소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을 하는 거고, 공소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하는 거지. 왜 공자가 붙었을까? 공법. 공법의 규제를 받는 거니까. 형법이 공법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공소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소는 개인이 제기할 수 있거든요. 너랑 나랑 싸웠을 때 너를 재판정에 세우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개인 간의 분쟁에서는. 괜찮지? 근데 네가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나는 너를 직접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요. 너를 조사해달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검사나 경찰이. 그러면은 이 검사나 경찰이 너를 기소하거든. 기소. 나는 이 소는 그냥 제 소야, 제 소. 소를 제기하는 거. 이거는 민사에서 하는 거고, 나는 고소공 고발을 하고, 공소는 검찰은 경찰이 한다고. 이해가요? 공법이니까. 여기 형사고, 여기 민사고. 조금 복잡할 수 있다, 조금 이따 보자. 일단은 이 재판 종류부터, 이거 밑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과정 얘기하는 거고, 재판 기능, 분쟁 해결, 사회 질서 유지, 국민 권리 보호, 사회 정의 실현, 좋은 얘기죠. 이건 보고 너무 아니다 싶은 거 그냥 틀린 거로 체크하면 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 않고. 밑에부터 봅시다. 재판 종류인데 민사재판에서, 자, 민사재판은 어떤 법으로 규정되는 재판일까? 이 민사재판의 기준은 어떤 법으로 할까요? 민법으로 하죠. 민법 괄호하고 사법이라고 적으면 돼요. 민사재판 주제다가 여기 조금, 여기 왼쪽에 조금 공간이지. 네. 그래서 민사재판 이렇게 하고 민사재판에다가 공법 괄호하고 민법이라고 적어서 민법하고 관련된 법입니다. 민법과 관련된 재판이야. 이거 민법은 사법. 민법인데 사법이지. 형법이 공법이고. 밑에는 좀 형사재판이니까 무슨 법이겠니? 공법 중에서 형법과 관련된 법이겠죠. 그러니까 형법과 관련된 재판이겠죠. 형사재판이니까. 이해갑니까? 민사재판이니까 사법 중에서 민법과 관련된 재판일 거고, 형사재판이니까 공법 중에서 형법과 관련된 재판이겠죠. 밑에 가사재판도 민사재판의 일종이야. 그래서 사법 괄호하고 민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가사재판도 민사사건 중에서 가족과 관련된 거, 가정과 관련된 뭐 이혼, 상속, 뭐 분할 뭐 이런 거 있잖아. 재산 분할 이런 거, 그런 거랑 관련된 법을 가사 재판이라고 해요. 그런 거 관련된 재판들. 가족 일, 친족, 가족 간의 다툼 이런 걸 위한 법이야. 왜냐면 민사 재판 중에서 이게 제일 분량이 많으니까. 나도 가사 재판이라고 명칭을 분리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 재판은 어떤 법 가지고 규정을 하겠니? 행정 재판이니까. 아까 어떤 법이 있었어요? 공법. 공법에 형법. 행정법이겠죠. 행정재판이니까. 그래서 공법 중에 행정법을 기준으로 행정재판을 하겠죠. 자, 그럼 선거재판이나 어디 있었어? 공법. 공법 중에 선거법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죠. 소년보호재판은 사회법 중에 소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사회법 중에 소년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민사재판이랑 형사재판이 제일 중요해. 자, 민사재판 사례 옆에 봅시다. 자료 1번에. 자,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잘 들지 않게 되었어. B는 A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어. 법원에 소를 제기했어. 이거는 누가 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 누가 잘잘못을 따지는 건데 뭐 범법행위를 범죄를 저질렀어 이런 게 아니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민법에 따르면 누가 더 많이 맞고 얘가 잘못했고를 가려주는 거. 이거에 패배한다고 해서 뭐 손해배상을 해주고 해야겠지. 그렇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진 않는다고. 전범 기록이 남진 않는다고. 이해갑니까? 네. 근데 B를 보자. 형사재판의 사례. 수용대에 사진을 찍고 갔다가 카메라를 분실하였는데 D의 가방 속에서 분실한 카메라가 발견됐네. 절도죄로 기소하였다. 절도는 범죄죠. 범죄니까 이거는 형법 가지고 형사재판을 해야 되는 사례입니다. 밑에 노란불 끈 거보다 범죄는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우리는 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 형법에 대해서는 그냥 검사나 경찰에 고소 고발만 진행하는 겁니다. 고소 고발. 참고 이걸 잘 묻지는 않던데 이거 가지고 고소랑 고발이랑 무슨 차이일까? 고소랑 고발이. 고소는 좀 돼 있지. 속성이 뭐가 피해자가 직접 이거를 그 소를 알리는 거를 고소라고 하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관련자, 피해자 아닌 그냥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이거를 알리면은 그걸 고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그거에 있거든. 규정이 있어. 고발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법마다 그냥 범죄마다 다릅니다. 자, 밑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민사재판의 절차 해가지고 쭉 나오지. 네. 원고의 소장 제출 제일 처음 나오는데 거기다가 원고의 제소라고 써주세요. 원고의 제소. 원고의 제소. 원고는 고소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소를 원하는 사람. 반대말은 피고입니다. 피고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밑에 형사재판의 과정에서 자, 여기는 원고란 단어가 나오면 안 돼. 형사재판은 우리는 고소를 하는 주체가 아니랬지. 우리는 뭐만 해? 고소 고발만 해요. 이해하니? 여기는 고소를 원하는 사람, 여기 가지고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고소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내가 누가 주체인데? 검사가 주체야. 검사. 세 번째 보면은 검사의 공소 제기돼 있죠. 그건 뭐냐면 여기는 제소라고 하고, 세 번째 거에다가는 검사의 기소라고 적었어요. 기소. 여기는 소를 제기한 거고, 이쪽은 공소를 제기한 겁니다. 같은데 여기는 소고 여기는 공소야. 말이. 여기는 소를 제기한 거고 여기는 공소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소라고 하고 여기는 제기라고 해. 제소라고 해. 기소 어디 나왔어요? 세 번째 거 검사의 공소 제기에다가 검사의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라는 단어는 형법에서 왔어요. 형사재판에서 왔어요. 제소라는 단어는 민사재판에서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원고의 제소, 여기는 검사의 기소. 헷갈리지? 어지러워요 지금. 여기가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주의할 게 여기는 검사가 누구를 기소하냐면 피고인을 기소해요. 중요하다. 이거 법정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엄청 자주 잘못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 뭐예요?
판사가 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범죄 그 의심을 받는 사람한테 피고 뭐 자중하세요 혹은 뭐 피고 증인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 엄밀한 법정용 어로가 아니라 전부 다 잘못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대사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바꿔야 돼? 전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바꿔야 돼요. 민사재판에서의 그 소를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부르는 거고, 형사재판에서는 피고가 아니라 전부 피고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괜찮니? 변호사, 변호인. 그거는 괜찮아. 둘 다 똑같아. 변호사나 변호인이나.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고. 민사재판부터 봅시다. 순서를. 자, 원고의 소장 제출, 이게 제 소래죠. 소를 제기하는 거. 그러면 반대쪽에서 그 소를 당한 사람이 원고 받는 거에 피고랬지. 피고가 나는 뭐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답변을 제출해. 답변서를 내고. 그러면 둘이 이제 증거를 양측에서 이쪽에서 내고 이쪽에서 내고 재판을 하거든요. 재판을 할 때 양측에서 둘 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이 변호사를 민사에서는 소송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소송 대리인. 그래서 양측이 변론을 하고 이쪽에 원고 입장 법률 대리인 변호사, 그다음에 피고 입장 법률 대리인 변호사, 이렇게 막 어느 법에 따른 민법에 따른 뭐몇점 몇 항에 따른 뭐 있어요. 이거 원고가 맞습니다. 뭐 피고가 맞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판사가 다 들어보고 원고가 옳다, 피고가 옳다, 땅땅땅 결정해 주는 거야. 이게 민사재판 절차고.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주체가 원고 피고가 아니라 검사랑 피고인으로 바뀌어야 돼. 자, 우리는 뭐만 한다? 고소 고발만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사 혹은 뭐 경찰한테 고소 고발을 했잖아. 여기서 범죄자를 잡아야겠지. 피고인은 범죄 의심자가 피고인이야. 그래서 얘네를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뭐 조금 기초 수사를 해. 피의자 수사를 하고 죄가 있을 것 같으면은 검찰에서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기소를 하는 나와서 소를 제기한다고. 괜찮니? 그래서 제기하면은 이제 피고인이 법정에 서가지고 여기는 변호사라고 해요. 정신검칙은 변호사, 여기는 검사가 서로 옳니 그르니 형법 몇 조에 따르면 얘가 죄가 있니 없니 해가지고 판사가 듣고 당당당 결정을 내려준다. 괜찮니? 그래서 검사는 우리가 뭐 대형 로펌에 뭐 연봉 억대 변호사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대형 로펌에 연봉 억대 검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형 로펌에서는 검사가 있을 수가 없거든. 검사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경찰이랑 똑같아. 공무원. 얘가 돈은 좀 더 많이 번데 근데 억대 연봉 이렇게까지 많이 벌진 않고 얘는 이제 조금 더 명예직에 가까운 거죠. 고위급 공무원이야. 고위급 공무원. 이해가? 그래서 뭐 돈을 좀 많이 벌긴 하는데 일반 공무원 치고는 고위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근데 오히려 돈만 더 막 벌고 이러면은 나와가지고 변호사로 활동하는 게 돈은 더 많이 번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 로스쿨 이런 데서 졸업할 때 성적 순으로 간대. 제일 성적 좋으면 판사하고, 그 다음 성적 좋으면 검사하고, 그 다음 성적 제일 좀 안 되는 애들이 변호사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해가니? 왜냐면은 검사, 판사 막 이런 애들은 나중에 뭐 정치권 뭐 이런 거라도 연출이 좀 있고 막 이렇게 진출할 수가 있고 그렇대요. 뭐 이런 느낌이다. 짠. 그래서 검사가 이거 피의자 수사 결과 얘는 좀 죄가 있을 것 같다 이러면 공소를 제기한 다음에 검사 측 신문, 피고인 측 변론 해서 다 듣고 판사가 판결을 한다. 마지막은 똑같죠.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자료 3번 별표 하나 쳐놓고 요거 왼쪽 혹은 오른쪽 그림만 딸랑 주고 다음은 땡땡 가 재판에 대한 모식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그림만 보고 이게 민사재판이구나 형사재판이구나. 자료 3번에 그림 두 개 나오잖아.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그래서 다음은 가 재판의 모식도이다 한 다음에 이 그림만 보고 가 재판이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민사재판은
뭐가 다르니? 둘이 오른쪽이 형사고 왼쪽이 민사잖아. 둘이 뭐가 다른 거야? 위치가 다른데요? 아니 위치는 다르지. 여기는 원고 피고가 있고 둘 다 소송 대리인을 끼고 있잖아. 그리고 얘네는 범죄 사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민사는 증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증거 제출 막 이런 거 하거든요. 민사도 그런 거 할 때 증인을 채택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거의 뭐 필수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 원고 피고가 둘 다 소송 대리인을 끼고 있지. 네.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없어. 검사가 아니 피고인만 변호사가 있고 우리는 고소 고발하고 변호사 역할은 검사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왜냐면 여기서 기소 자체를 했잖아. 그리고 얘는 애초에 법조인이 되는 법률 지식이 있다고. 그래서 조지는 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형법 지식에 기반해가지고 범죄자를 조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검사는 따로 법률 대리인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검사가 우리 그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소송 대리인 피고 변호사가 피고인한테만 껴있다. 검사는 변호인이 없다. 이걸로 구분을 하십시오. 그리고 원고라는 단어, 피고라는 단어를 보고 아 이건 민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민사재판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야. 피고인. 인에다가 이렇게 땡땡이 쳐놨다. 피고인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땡땡 해보세요. 형사재판에만 쓰는 명칭이야. 그리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동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다 변호사거든요. 민사든 형사든 다 변호사인데 그 원고 편에도 들 수 있고 피고 편에도 들 수 있는 거예요. 민사재판의 변호사들은.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편에서만 섭니다. 어차피 그 고소 고발 해가지고 공소를 진행한 사람은 검사가 법률 지식이 많은 사람이잖아. 법조인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따로 변호인이 없다 정도는 하는데.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나오죠. 국민참여재판은 옆에 해가지고 오른쪽에 105페이지 국민참여재판 해가지고 형사재판에서만이라고 써요. 국민참여재판제도는 형사재판에서만 운용이 됩니다. 여러 키워드들이 있어. 이거를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구분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근데 그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구분하는 키워드들이 아까처럼 뭐 피고인이라든가 피고 원고 이런 단어들로 나올 수도 있고 형사재판 아니 그 국민재판제도 같은 게 형사재판 키워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거는 국민재판제도의 키워드는 배심원이라는 단어예요. 배심원. 배심원이 운용이 된다고. 배심원이 참가해가지고 의견을 낸다, 뭐 투표를 한다. 뭐 그런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형사재판이라고. 왜냐하면 국민재판제도가 형사재판에서 운용이니까. 따라오겠니 지금? 국민재판제도가 뭐냐면 국민들이 재판 과정에 참가해가지고 얘가 죄가 있고 없고를 의견을 내는 걸 말해요. 국민들이 참가해서. 원래 형사재판의 주체는 누구랑 누구였어 아까? 민사재판의 주체는 원고랑 피고다. 형사재판의 주체는 누구랑 누구야? 검사. 검사랑 피고인. 피고인. 여기는 변호사는 이제 피고인을 대리해주는 역할이고 여기도 변호사 있잖아. 원고랑 피고 사이에 변호사 있지. 여기는 검사랑 피고인 그리고 변호사 같이 변호해주는 거. 검사랑 피고인이 주체야. 변호사는 그냥 옆에서 거들어주는 역할이라고. 괜찮니? 네. 근데 피고인이 원할 때 나는 이렇게 잘못이 있다고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끌려와서 재판을 받고 있긴 한데 너무 억울하다. 국민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죄가 없다는 의견을 더 내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냥 뭐
이 하는 거는 뭐 기준이 있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 일반 상식을 가진 그냥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되거든. 이것도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기준에 따라 걸러져가지고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 중에 랜덤하게 땡땡땡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판의 주체가 되시는데 재판에 의견을 내는 겁니다. 판사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결국은 판사지 판사. 그렇지. 근데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 그에 대한 의견을 토의해서 내줄 수도 있어요. 그걸 누구라고 하나? 배심원이라고 해. 배심원.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그 주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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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배심원이 판결하는 거야? 아니지. 얘는 의견을 낸다고. 국민들이 그냥 랜덤으로 참가하는 거잖아. 일반 상식을 지닌 시민들이 여기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와가지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그래서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지금 재판 과정을 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피고인이 좀 억울한 것 같아. 그러면 배심원단의 의견이 뭐 이런 식이다. 그래서 판사한테 의견을 낼 수 있겠지. 그냥 판사가 여기 조금 영향을 받겠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법률 지식을 가지고 법에 따라 재판하는 사람이잖아. 판사는. 그렇지. 그래서 법적으로는 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데 왜? 법에 근거할 때 기준이 이런 기준이니까. 혹은 이 법에 따르면 얘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법에 따라서는 그게 무죄로 뜰 수도 있는 사건이야. 법을 막 너무 얘도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를 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씨 법적으로는 죄가 없어도 얘는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지. 법관은 원래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전부 법 테두리 안에서만 막 생각하고 막 소송 막 이렇게 서로 진행하고 변호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일반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생각되는지나 그런 의견을 참고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심원단이 의견을 내면은 판사가 그것까지 고려해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아니야, 얘네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그래서 판사가 그거를 고려해서 결정을 내린다. 괜찮니? 형사 재판에는 형사 재판에 무조건 배심원 들어요. 아니야. 그 신청할 때만 누가 신청하냐면 피고인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좀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의견을 내면은 나한테 좀 유리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라고 할 때 피고인이 요청해요. 괜찮니? 좋아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국민 참여 재판이고 그 특징 먼저 보자. 형사 재판이 하나요.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이루어지며 판사가 배심원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의견만 내는 거죠, 진짜로. 이해가? 그리고 뭐 참고로 알아둬라. 근데 배심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잖아. 배심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피고인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피고인 무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판사가 만약에 유죄를 때릴 수 있잖아. 자기 법적 판단에 따라. 그러면은 그 판결문에다가 사유를 밝혀야 돼. 배심원들은 내가 무죄라고 했는데 혹은 배심원들은 유죄라고 했는데 나는 무죄를 준다. 유죄를 준다. 그 이유는 이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오, 이해가? 그래서 배심원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뭐 이유를 밝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요. 좀 위에 올라가서 의미부터 보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해요. 여기서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유무죄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토의하는 거. 얘가 무죄일 때는 그냥 죄가 없어 그냥 석방해줘 이렇게 하는 거고 유죄일 때는 이 죄가 사형이야. 이 죄가 뭐 5년형이야 10년형이야 이 죄는 그냥 벌금 좀 내고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의견을 결국은 내는 거잖아. 의견을 냈을 때 판사가 그걸 듣고 따르거나 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할 때는 이거는 국민참여재판의 키워드로 나온다. 종종 배심원 이런 단어도 키워드고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것도 키워드로 자주 나오고요. 밑줄 권한 의회다. 재판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얘기하는 거다. 괜찮죠? 자, 밑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에서 사법권의 독립.
실현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외웁니다. 법관의 신분 보장과 헌법의 법원의 독립입니다.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에서는 저 자료 4번에 101조랑 103조를 외워야 돼. 네. 101조랑 103조. 그 중3 시험이긴 하거든요. 중3도 요 파트는 좀 시험이 범위가 겹쳐가지고 중3 광의중 시험에 법관은 헌법과 그 양심에 의하여 그 가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왔어. 가가 양심이었어요. 그냥 문장 통째로 외웁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과 관련된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입법부 사법부는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잖아. 어디서 붙어 있었어? 의원내각제에서 붙어 있었잖아. 행정부를 입법부에서 구성했지. 의원내각제 정부에서는. 기억이 나니? 의원내각제가 어떻게 의원내각제였어요? 의원내각제랑 대통령 중심의 차이점이 뭐야? 의원내각제는 의원내각제는 행정부가 행정부가 아니지. 의원내각제에서는 입법부랑 입법부랑 연관되어 있는 거지. 연관돼 있지. 내각을 누가 구성했는데? 입법부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했어.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국민들이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아. 줄이면 안 뽑아. 의원내각제 뽑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만 뽑지. 총리는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총리를 구성한다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잖아.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을 누가 뽑는다? 국민들이 뽑잖아. 의회에서 건드릴 수가 없다고 대통령은. 근데 여기서는 수상이 자주 쫓겨날 수 있지. 그래서 대통령의 대빵이 임기가 보장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책임 정치를 하는데 대신에 내가 뭔가 임기가 보장이 안 되니까 정권이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꾸준히 뭔가 정책을 하기 힘들죠. 근데 국민의 요구에는 민감하겠지. 이런 게 특징으로 나왔잖아. 앞에 있었죠. 대통령 중심제랑 의원내각제랑. 근데 자, 입법부는 행정부랑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의원내각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 중심제인데 뭐는 어떤 권력은 항상 떨어져 있어야 돼요. 사법부는 항상 떨어져 있잖아. 의원내각제 정부든 대통령 중심제 정부든 사법부는 항상 독립돼 있다고.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입법부에든 행정부에든 어느 권력에든 흔들리지 말라. 이러면서 헌법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법관의 자격은 뭘로 정해? 법률로 정해요. 법률로. 그리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뭐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 간섭 영향 안 받고. 그리고 2번은 법원의 독립은 다른 국가기관으로 독립한다. 위에 사법권은 이건 101조입니다. 101조. 아까 자료 4번에 다시 제일 위에 1번 101조 1항 보면 사법권은 어디에 속해? 법원에 속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게 법원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1조 이하는 왜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밑에 쭉 있는데 이건 직접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까. 다른 거 내용이 있겠지. 나도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는. 근데 내가 헌법 전문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근데 어쨌든 그 법원의 독립과 관련해서는 101조 1항 같은 게 법관의 신분 보장 관련해서는 101조나 103조 같은 게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사법권 독립과 관련된 거예요. 괜찮죠? 사법권 독립. 입법부는 행정부랑 붙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나와. 근데 이거는 항상 독립되기 때문에 강조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재판과 관련돼서 이제 다 지금 위에 사법권 독립도 그렇고 밑에 있는 공개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도 그렇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사법부가 누구에게 치우쳐서 뭐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간에 범죄자 혹은 뭐 피고, 원고 이런 데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서 위에 사법권 독립도 나오고 공개재판주의나 증거재판주의가 나옵니다. 공개재판은 비밀재판 맞는 말이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법관들끼리 몰래 재판해가지고 따뜻한 결정 내는 게 아니라 혹은 그 재판 결과를 아무도 모르게 해가지고 재판 뭐 이렇게 뭐 사용시키고 뭐
감옥에 쳐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공개된 데서 재판하고 재판 결과를 다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공개 재판주의. 그리고 판결을 내릴 때는 항상 어떤 증거에 기반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린다. 증거 재판주의입니다. 그것도 판결문을 쓰거든요. 판사가 하는 일 중 가장 큰 일이 판결문을 쓰는 거야. 결정도 내리고 그 결정이 이런 관련 근거에 기반해가지고 이런 유죄 혹은 무죄 혹은 이 정도 형을 선고를 한다. 이런 거 할 때 다 관련 증거를 써놓게 돼 있어. 뭐 법에도 무슨 법률 뭐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이런 증거로 볼 때 이러함으로 이런 형이 합당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용어는 훨씬 어렵게 나오지만 이해가요? 그래서 증거에 기반하니까 증거재판주의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거와 관련돼서 자료 5번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증거재판주의와 관련된 사례로만 나와. 하고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적어보세요. 드레피스. 왜 드레피스 사건이냐면 관련자가 저 프랑스 장교인 드레피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이름이죠, 드레피스가. 자, 얘는 증거가 없었는데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그 유죄 판결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프랑스 유출만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기밀 문서체가 다른 장교의 문서체네, 글씨체네. 그래서 얘는 무죄였구나. 근데 증거 없이 우리가 유죄를 때렸구나. 그러니까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에 기반해서 재판을 내려야 된다. 증거재판주의 이런 표현이 나오시는 거지. 이것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고 마지막 심급 제도라고 하는데 심급 제도는 1심, 2심, 3심 3번에 걸쳐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장치입니다. 자, 법을 내가 말을 할 수 있잖아.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사가 어느 쪽에 너무 뭐 범죄자한테 좀 친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고 뭐 이쪽에 대해서 뭐 지식이 좀 많을 수 있고 혹은 나랑 조금 뭐 원래 사이가 뭐 잘 모르지만 좀 사돈의 팔촌의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이런 느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판사가 판결했으면은 나 사실 무죄였을 것 같은데 혹은 범죄가 좀 가벼웠을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 민사재판에서도 A랑 B랑 뭐 이렇게 재판했는데 판사가 경상도 사람인데 나랑 싸우던 B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지금 편파 판정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요. 다 경상도 사람은 어떡해? 아이씨, 뭐 그거는 운이죠 뭐. 꼭 경상도 때문에 뭐 이렇게 판정하진 않아. 증거재판주의잖아. 그렇죠? 근데 요거는 1심, 2심, 3심을 다 외우세요. 명칭이 조금 헷갈리거든요. 1심은 여기는 대법원이고 제일 상급 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심 법원을 중법. 고등법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일 하급 법원을 중법. 지방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1심, 2심, 3심 법원이라서 신급 제도라고 하는데 신급 제도 이거를 상소 제도라고 해요. 상소 제도라고는 그 재판을 해주세요가 재판을 해주세요가 소래죠. 재판을 해주세요라는 게 소를 제기하는 거잖아. 고소 맞죠? 혹은 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기소 맞죠? 근데 그 소를 위로 올리는 거야. 그래서 상소 제도라고 합니다. 괜찮니? 신급 제도 다른 말로 상소 제도인데 이 상소 제도의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상소와 2심으로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상소의 명칭이 달라요.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상소는 항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가는 상소의 이름은 상고라 그래요. 외워야 돼요. 외울 때는 항소
항상 고소 이렇게 봅니다. 항상 고소. 항상 고소하는 거라고 항상 고소. 그리고 얘가 좀 높은 거잖아. 위에 있고 윗상, 높은 데 있고 높은 이렇게 외웁니다. 상고야. 그래서 합쳐가지고 상소제도는 상소제도. 다른 말로는 신급제도야. 왜 1심, 2심, 3심 법원에서 재판을 3번 하는 거니까. 괜찮죠? 이거는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그 항소 상고는 원고든 피고든 혹은 피고인이든 검사든 항소 상고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합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뭐 증거가 밝혀지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봤는데 너무 똑같아. 새로 재판을 해봤자 새롭게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냥 고등법원에 항소했는데 고등법원에서 기각하기도 해요. 여기서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 기각하게 갑니다. 여튼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인데, 자, 신급제도의 의미와 목적 봅시다. 신급제도는 법원에 급을 두어 하나의 사건에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해요. 신급제도. 그리고 자료 6번 중요합니다. 별표 안 치고 자료 6번에다가 1심이 제일 처음 재판이죠. 1심 지방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하나뿐이야. 서울에 있어요. 지방법원은 6개가 4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개였나 6개였나 그래. 좀 큰 대도시 지방에가 있어. 지방법원은 엄청 많아. 제일 안 좋은 법원 안 했다고. 좋은 법원이 어디냐? 제일 작은 법원 했다. 제일 작은 법원 했다고. 그 다음 뭐 큰 법원에다가 제일 큰 법원. 제일 큰 법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계속 뭐 상소하면 너무 일이 많겠지. 그래서 그냥 똑같은 결론 나올 것 같으면 기각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럼 판사 수준도 점점 올라가나요? 여기 사실 대법원의 판사가 12명인가 밖에 없거든. 대법원의 판사들을 대법관이라고 해요. 대법관이 우리나라에 12명이랑 그 최고 대법원장이 1명이고 대법관이 12명인가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딱 13명밖에 없는 최고 그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관으로 추천이 되려고 해도 엄청 기준이 좀 빡세. 뭐 20년 이상 뭐 법과 관련된 법조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누구 외부의 추천을 받아야 되고 여기 아마 이 대법관들은 다 대법원장 추천인가 누구 추천 받아가지고 임명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약간 사법부에서는 제일 출신하는 사람들이죠. 요 법과 관련된 법조인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뭐 되게 뭐 이전에 뭐 그 업적도 좀 많아야 되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인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개 다 갖춰야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부럽다고? 하면 되지 뭐. 나중에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판사 하십시오. 불가능. 공부 많이 하면 되지 왜. 그래서 저 자료 6번 우리나라 신급 제도에서 1심, 2심, 3심 항소, 상고 다 중요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 지방법원 합의부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분 안 할 거예요. 중3에서도 잘 구분을 안 해. 정치화법, 사회탐구 가면은 이 정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튼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정도로만 봅시다. 단독판사가 할 경우에는 2심을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합의하거든요. 뭐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요. 이렇게까지 보는 거는 중1 난이도에서 너무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인만 봅시다. 자료 6번 밑줄 친 거 보자. 법관의 잘못된 판결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개가 뭔지 다 알아야 돼. 첫 번째 뭐였니? 공정한 재판 첫 번째 사법권 독립이야. 이거 할 때 아까 사법권 독립할 때 법관의 신분 보장이라든가 사법권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죠 아까. 양심에 따라 해야 되고 뭐 다른 독립기구 운영이 돼야 되고 사법권은 그런 거 나왔죠. 사법권 독립이고 두 번째가 아까 공개 증거 재판주의였고 세 번째가 신급제도입니다. 이거 3개가 다 뭐를 위한 거라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괜찮죠? 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 하고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신급제도 봅시다. 법원에 급을 두고 하나의 사건에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목적은 똑같네. 목적은 아까 그 얘기였고 자 상소입니다. 상소.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3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자, 항소는 1심에 불복하여 2심에, 상고는 2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대법원이 3심이죠. 대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딱 7분 남았네요. 뭘 써 있어? 3번, 5번. 3번, 5번, 8번, 10번, 13번, 3번, 5번, 8번, 13번. 10번 푸지. 8번, 10번, 13번. 8번, 10번, 13번. 5개만 다 풀고 맞춥시다. 3번, 5번, 8번, 10번, 13번. 다음 시간에 만나요.